파워 오브 러브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제6장 사랑과 연민. 이 세상 모든 존재를 하나로 아우르는 에너지는 사랑이다. 궁극의 답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의 스펙트럼이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창조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다. 그저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함으로써 내 안의 신을 만날 수 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라. 사랑은 두려움을 밀어낸다.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설 자리를 잃는다. 세상 만물은 모두 에너지이며 사랑은 그 모든 에너지를 아우른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랑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 자신의 실체가 영혼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사물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영혼으로 여겼더라면 지금처럼 미친 짓을 반복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인의 90% 이상은 신과 천국이 존재하고 육신이 죽으면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간다고 믿는다고 한다. 하지만 행동은 이 같은 믿음과 정반대로 한다. 우리는 타인을 무례하고 난폭하게 대한다. 학살을 저지르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 살인하고 강간하고 고문하고 타인의 소유를 빼앗는다.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막대먹고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본질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감정이다. 영적 존재들은 살인이나 절도가 아니라 연민과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꼭 보상과 죗값을 기준으로 생각해야겠다면 사랑과 연민을 근간으로 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훗날 더욱 큰 보상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기 바란다. 물론 증오와 폭력을 근간으로 한 행동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사랑의 표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랑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모욕당하거나 나약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거나 꼬리표가 붙게 되거나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조차도 모두 허상이다. 우리는 항상 사랑받고 있으며 보호받고 있다. 우리는 모두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혼의 바다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영혼들이다. 그 중에는 육신을 가진 영혼들도 덜어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이 영혼의 바다를 구성하는 물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가장 순수한 에너지다. 최고 수준에서 진동하는 사랑의 에너지는 지혜와 깨달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절대적이며 끝이 없다. 최근 물리학자들은 연구실에서 치료사들이 환자나 세균 또는 다른 무언가를 향해 치유 에너지를 쏘는 현상을 측정하고 연구하는데 나는 그 치유 에너지가 사랑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치유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의 구성 요소 중 하나다. 기술이 발전하고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르면 이 사랑의 에너지의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날도 올 것이라 생각한다. 의료인들이 이야기하는 시민 상관성의 실체도 다름 아닌 사랑 에너지라 생각한다. 사랑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종교에서 신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사랑을 언급한다. 모든 종교가 사랑을 이야기하며 우리 모두를 하나로 합쳐주는 것도 바로 사랑이다. 에너지의 기본 속성 중 하나는 진동이다. 기체 분자는 액체 분자보다 빠른 속도로 진동하며 액체 분자는 고체 분자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동한다. 물을 예로 들면 분자 자체는 동일할지 몰라도 분자의 구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동하느냐에 따라 물리적인 상태, 즉 고체, 액체, 기체가 정해진다. 이 세상에는 사실상 단 하나의 순수한 에너지, 즉 사랑 에너지만 존재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물의 경우처럼 사랑 에너지도 진동수에 따라 상태가 바뀌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고체, 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랑 에너지는 아닐까? 우리가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동안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 가운데 두 가지는 구원과 내면의 평화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자유를 의미한다. 구원이란 실천과 은총을 통해 카르마를 극복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영혼의 목적을 되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관점의 구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라는 육신의 순환고리를 초월하여 깨달음과 해방을 맞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구원이란 우리를 영혼의 고향으로 이끄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해방이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한 영혼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영혼들을 이끌어주기 위해 육신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구원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치고 이 넘치는 사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다. 사랑을 베풀면서 카르마의 빛을 갚고 청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의 사랑인 신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면의 평온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도승처럼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수단일 뿐 최종 목표는 아니다. 티베트의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동굴 안에서 고요함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감탄할 만한 일이기는 해도 야구 선수가 일루 베이스를 밟는 것에 불과하다. 물리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행동을 해야만 한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의 정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의 행성 그리고 이 행성을 고향으로 삼고 있는 모든 입주자들과 자연을 치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물론 배우는 것뿐 아니라 가르치는 일도 해야 한다. 지금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면 동굴 속에서 혼자 수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해도 내면의 평화에 이를 수 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항상 대가를 원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가는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기심을 버린 상태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대가이다. 나는 아내에게서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묵묵히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다.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이 아닌 나를 향하도록 하면서 내가 빛날 수 있도록 조심스레 나를 도와준다. 그녀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나를 돕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동안에도 아내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본다. 그 때문에 내가 아내에게 쓰는 시간이 줄어드는데도 그녀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준다. 캐럴은 가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냐,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도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지만 사랑에 관해서라면 그녀가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지 캐럴은 알고 있다. 나는 단지 이 한 가지만을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지금 사랑을 배우는 중이라고. 언젠가는 당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연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인간은 비록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는 해도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전체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아가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식이 일으키는 착시 현상입니다. 이러한 착각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 욕망에 집착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애정을 쏟습니다. 우리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껴안는 것이야말로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줄 열쇠입니다. 제7장 세상을 바꾸자. 생명은 신성하며 어떤 이유로든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공존과 조화,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연은 이미 균형을 이루고 있다. 동물들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동족을 파괴하고 있다. 인간이 하는 일에는 조화도 없고 계획도 없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자연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자연은 에너지이자 생명이다. 그리고 회복이다. 하지만 인간은 파괴를 일삼고 있다. 그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동족을 파괴한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파괴하게 될 것이다. 한 번은 명상을 하고 있는데 지구가 교실이 한 개뿐인 학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고 한 명의 교사가 모든 학년을 가르치는 옛날 스타일의 학교였다. 학교는 난장판이었다. 어린 학생들은 고학년 선배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도록 떠들어댔고 조화와 협력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교실 건물마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런 혼란이 지속된다면 학교로서의 기능도 상실될 위기였다. 잠시 뒤에는 현대식 학교의 모습이 나타났다. 학교는 저마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이루고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추었고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교문을 출입할 수 있었다. 교실 분위기는 질서정연했지만 앞서 보았던 옛날 스타일의 학교에 비해 열정과 에너지는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나의 교실과도 같은 우리 지구가 사회의 혼란 때문에 정작 여러 개의 학교로 나뉘게 될 수도 있을까? 좀처럼 철들 줄 모르는 말썽꾸러기 학생들이 성숙한 고학년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폭력, 증오, 욕심, 두려움에 빠져있는 불량 학생들을 사랑, 용서, 연민, 친절함을 연마한 성숙한 학생들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야 하는 것일까? 명상은 끝났지만 결말이 애매했다. 무너져가는 교실을 협력과 사랑, 조화로 채우면 하나뿐인 교실로 이루어진 현재의 학교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이성적으로는 더 많이 배운 고학년 학생이 어린 저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한 명의 교사와 여러 명의 조교로 구성된 아름답고 효율적인 학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조화나 두려움, 이기심이 기승을 부린다면 분위기는 건조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여러 개의 캠퍼스로 나뉜 학교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 모두는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며 허탈해하고 실망하고 힘이 빠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오로지 자신의 영달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무례하고 건방지고 수시로 남을 비난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를 지치게 할 뿐 아니라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준다. 힘을 가진 자의 개입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여기게끔 만든다. 하지만 깨달은 존재로 거듭나겠다는 책무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서서히 느리게나마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부터 돕겠다고 지원하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단순한 변화가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수년 동안 우리 모두가 매일 작은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들이자고 말해왔다. 꼭 돈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건네는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거들어주는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한 일이어도 된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짧은 한마디, 상냥한 손짓, 배려하는 행동, 연민이 배어있는 태도, 기쁨의 나눔, 도무의 손길 등 조금씩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면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다. 타인이 건네주는 친절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사람들은 힘을 얻을 것이고 말 속에 깃든 따뜻함은 그들이 가진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쌓아올린 방어막마저도 녹여 없앨 것이다. 낯선 이에게도 따뜻하게 대하자. 친절과 배려는 가족과 친구만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베풀지 않으면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손을 뻗어보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일 서너 번만 친절을 실천해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적어도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일상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고 실망감도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더 품게 된다. 오로지 돈을 벌고 욕심을 채우는 게 목표인 비즈니스 관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남을 밟고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는 문화가 아닌 타인을 향한 친절과 연민의 행동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전통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친절함의 중요성과 힘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친절한 행동이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행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아이들이 배울 것이다. 인류 역사 초기부터 위대한 성현들은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연민의 중요성도 강조해왔다. 성현들은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한 적이 없다. 타인에게 못되게 굴고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건방진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진정한 마스터, 진정한 스승, 진정한 구루는 제자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적인 진화를 위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친절을 베풀고 타인의 성장을 돕고 사랑을 전파하는 것. 세상을 바꾸는 일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맞는 말이라면 첫 걸음은 두려움과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친절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즉흥적이든 계획적이든 크든 작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적이고 경쟁적이고 증오심으로 가득 찬 현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몇 사람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세계 지도자도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 간에 그리고 작은 그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매일 친절함과 연민의 감정을 베풀고 공유할 때 사랑과 친절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모두 같고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평화와 행복과 안정을 원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면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아이들은 우리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 가치관, 자세 등 자신이 관찰한 것을 표본으로 삼는다. 우리가 증오심에 쌓여 폭력을 일삼으면 아이들도 커서 우리를 따라한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다. 갓난아기와 유아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호피 인디언에 대해 읽었던 내용이 떠오른다. 호피 인디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 자기가 정답을 말하려고 손을 드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그런 행동은 답을 모르는 학생에게 창피와 모욕을 주는 무례하고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똑똑한 체에서 선생님께 기억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를 제물로 삼아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배우는 것이다. 물론 서양의 문명화된 교실이었더라면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손을 들어 자신이 대답을 못한 학생보다 뛰어남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 우리는 남을 볼모로 삼아 나의 이익을 취하고 동료들을 밟고 일어서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배운다. 무자비하게 경쟁하고 내 발에 밟힌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야 한다고 배운다. 대답 못한 학생이 느끼는 수치심은 내가 알 바 아니야. 내가 선생님 눈에 드는 게 중요한 거지.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뿌려지는 폭력의 씨앗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깨우친 뒤 마음속에 심어진 이런 잡초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면 그 뿌리를 뽑아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몇 년 전 마이애미 의과대학교의 2학년 학생들에게 알코올과 마약 중독을 주제로 한 양리학을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 학부의 모든 학생이 이 과목을 수강했다. 나는 학생들의 성적보다는 학생들이 이 과목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면 학생들이 이 강의 내용에 더 충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학교 방침상 아예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결국 120개의 객관식과 몇 개의 논술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출제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일주일 전에 마지막 강의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와 논술 주제를 알려주고 당일 수업에서는 시험 문항에 대한 답을 주제로 토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 학생들이 교과목의 내용과 시험에 나오는 질문의 취지를 훨씬 잘 이해하고 모든 학생이 A 학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계획대로 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학생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건만 여느 시험과 마찬가지로 종 모양의 분포가 나왔던 것이다. 소수의 학생들이 A, D, F 학점을 받고 다수가 B 또는 C를 받는 전형적인 종 모양 분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시험 일주일 전에 학생들에게 모든 질문은 물론 답까지 알려줬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 만점을 받은 학생 중에 친구의 딸이 있어서 그녀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나로서는 시험 결과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교수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자기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엉뚱한 질문과 답을 가르쳐주고 막상 시험 당일에는 다른 문제를 낼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내 말을 믿었기 때문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학생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화를 통해 냉소적이고 타인을 신뢰하지 않고 과도하게 경쟁적인 성향을 갖도록 길들여진 것이다.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된다는 이야기다. 냉소적이고 경쟁적이고 좀처럼 남을 신뢰하지 않는 의사가. 문명화된 우리 문화는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추세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아이들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아이들에게 사랑과 친절, 신뢰와 희망, 연민과 비폭력의 중요성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주위 사람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밟고 올라서야 할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존중과 존엄으로 대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영적 스승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이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다. 매일매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건네고 친절을 베풀고 내게 돌아오는 대가는 바라지 않고 이타적인 자세로 실천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해내면 되는 것이다. 폭력과 증오심을 거부하기. 자신의 카르마를 다 실현하지도 못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 살인자를 살려주면 그들은 더 큰 응징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죽어 다음 차원으로 이동한 후에는 그곳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불안에 떨며 평온함도 느낄 수 없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전생에서 해를 끼쳤던 사람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 오로지 신만이 그들을 벌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을 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타인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다. 그보다 더욱 해로운 형태의 폭력도 있다. 때로는 그것이 폭력인지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람들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것 역시 일종의 폭력이다. 서로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그들을 두려워한다. 내 자신에 대한 혐오, 내가 실패한 이유와 나의 온갖 결점을 모조리 그들에게 뒤집어 씌운다.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그들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폭력으로 그들을 바로잡음으로써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회원 전용 컨트리 클럽도 폭력의 양상소라고 할 수 있다. 회원들이 하는 일이라곤 고작 화창한 여름날에 예쁘게 가꿔진 페어웨이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밖에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 우리가 있고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라는 생각,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 따라서 그들은 신뢰할 수 없고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달라 보이는 사람들에게 배려와 연민의 손길을 건네므로 우리 안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국 시인 마야 안젤루는 특정 집단을 겨냥한 차별성 발언이 귀에 들릴 때마다 즉시 일어나 당장 그만두지 못해? 라고 호통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손님들로 가득한 디너 파티에서도 차별성 발언이나 이야기 또는 농담을 들으면 건너편 연회장에서도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친다는 것이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한다면 이 세상에서 편견과 선입견이 크게 줄어들고 어쩌면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당장 그만두지 못해를 외치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가족, 친구, 동료, 상사 그리고 낯선 사람들로부터 날아올지도 모를 분노에 맞설 줄 알아야 한다.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을 타인과 분리시키는 행위, 그것은 사랑의 강물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류로 거슬러 헤엄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랑은 우리에게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궁극적으로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8장 빛을 발견하다. 빛을 발견하면 평온과 사랑도 발견하게 된다. 지금은 오로지 평온함만을 느껴보자. 편안함을 만끽할 시간이다. 그룹 전원이 편안함을 만끽해야 할 시간이다. 영혼은 이곳에서 평온을 구할 수 있다. 육신의 고통을 모두 내려놓는 곳이다. 영혼은 평온하고 고요하다. 아주 좋은 느낌이다. 마치 태양이 항상 나를 비추고 있는 것과 같은 좋은 느낌이다. 그 느낌은 또 얼마나 찬란한지 모든 것이 그 빛에서 비롯되고 있다. 에너지도 그 빛에서 나온다.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그곳으로 향한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과도 같다. 아주 좋은 느낌이다. 그곳은 마치 나를 충전시키는 발전소와도 같다. 그곳에는 치유가 있다.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에서 거의 항상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 중 하나는 체험자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빛을 본다는 점이다.
이는 손상된 뇌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화학작용이 아니라 이승저편의 놀라운 모습의 편린이다. 그 놀라운 빛의 곁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이나 영적 존재가 나타나 체험자가 필요로 하는 조언과 지식 그리고 심오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를 통해 체험자는 이전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한다. 먼저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 집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가보나 유서의 위치 같은 정보를 얻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임사체험을 유발한 병이나 부상에서 회복된 뒤에는 그 기억을 되살려 실제로 그런 물건을 찾아내곤 한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임사체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두뇌 속의 화학작용으로 빚어낸 빛으로는 이와 같은 정보의 정확성을 설명할 수 없다. 문화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아름다운 빛에 대한 묘사는 모든 임사체험자의 공통적인 증언인 것 같다. 미국의 경우에는 터널을 통과하여 빛에 이르게 된다고 묘사하는 임사체험자들이 많은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강이나 바다를 건너 빛에 도달한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터널을 통과하든 물을 건너든 또는 다른 이동수단을 통하든 항상 찬란한 빛에 이르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빛이 전해주는 느낌도 동일하다. 그곳에 이르면 평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는 것. 수많은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틀간의 워크숍을 진행한 뒤에 의료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본인을 비롯한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체험하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편지였다. 임사체험 또는 사후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과 같은 빛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물론 명상이나 체면 상태, 꿈 또는 기타 신비한 체험을 통해 이 빛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36인 그녀는 14살 때 그 찬란한 빛을 처음 체험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체험을 공유하기 위해 내게 편지를 썼는데 이 기회를 빌려 그녀의 증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아주 전형적이고 정확하고 직설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그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랐고 카톨릭 학교에서 공부했다. 모국어는 스페인어지만 내게 보낸 편지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다. 저는 원래 임사체험이나 사후체험, 삶 이전의 삶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전생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9학년 때 이런 체험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9학년 때 학교 전체가 신앙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학생들을 인솔한 신부가 학생들에게 명상과 심상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한다. 신부는 먼저 학생들에게 모두 바닥에 누워 호흡의 속도를 늦추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초원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의 정신은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신부의 말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는 새들이 지저귀는 초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신부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초원을 가로질러 걸어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신부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한 3번 정도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다른 애들처럼 초원을 가로지르며 걷지 못하고 항상 어떤 우물가에 도착하는 거예요. 신부님의 목소리도 갈수록 희미해졌어요.
우물이 있다거나 우물을 상상하라는 말씀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우물 안을 바라보았는데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우물이 아니라 터널이더라고요. 제 오른손에는 작은 등불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터널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터널이 왼쪽으로 살짝 휘어지는가 싶더니 계속 걸어가자 작은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발을 내디딜수록 빛은 커졌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모퉁이를 돌자 드디어 그게 모습을 드러내요. 맙소사.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보여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놀라울 정도로 밝고 고귀하고 거대한 불빛이에요. 태양처럼 둥글고 거대하고 눈부신데 순백색이에요. 대단한 것 같기도 하면서 반투명한 빛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지?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그 찬란한 빛에 계속 이끌리더군요. 작은 등불을 손에 든 채 눈앞에 있는 그 거대한 빛을 통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 황홀한 빗줄기가 조금 가려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예 그 빛의 일부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떤 남성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비단으로 막 들어갈 참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 돼. 너는 이 빛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 그 목소리에서 나온 에너지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남성적이고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빛을 통과할 수 없도록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뭔가가 제 가슴을 강하게 밀어냈고 저는 왔던 길로 거꾸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터널을 지나니 갑자기 우물로 바뀌었고 저는 우물 밖으로 튕겨 나와버렸어요. 밖에 나오니까 푸른 하늘과 초원이 다시 나타났고 그 순간 몸에서 어떤 날카로운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몸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마 제가 빛을 통과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 몸속으로 돌아온 것이겠죠. 이 시점에 그녀는 깨어났다고 한다. 신부님은 그때까지도 초원을 수놓은 꽃들을 묘사하고 있었고 다른 애들은 눈을 감은 채 상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깨어난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도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이어서 그녀는 아무에게도 그날의 일을 털어놓지 않았다고 한다. 수년 동안 그 놀라운 빛에 대한 경험을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지 12년이 지난 뒤에 그녀는 신문에서 4살짜리 소녀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그 기사를 읽고 나서 기쁨으로 충만했었다고 한다. 그 소녀가 잠시나마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빛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기사를 보고 한참 울었어요.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빛이 환상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그 찬란한 빛이 전해준 사랑과 평온함 그리고 신성함을 다시 느껴보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그 빛에 비견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빛이 그리워요. 이 여성은 현재 병원에 근무하면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마음 편하게
영혼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후 세계의 편안함에 대해 환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녀가 직장에서 환자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은 내 동생 피터와 그의 아내 바버라가 말한 내용과 매우 닮았다. 암 전문의인 동생 부부 역시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전생요법에서 자세히 서술한 바 있다.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 보자. 지금 저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죽기 직전에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과 친척들이 환자를 마중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사후 세계로 온 것을 환영하는 거죠. 환자들은 이승을 뜨기 직전에 보는 것들을 제게 얘기해줘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영적 존재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나서 다들 기뻐해요. 그들 모두 그 찬란한 빛의 포근함을 즐기게 되겠죠.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고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음 뒤에는 빛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빛에서 왔고 죽은 뒤에 다시 그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본 빛에서 받았던, 지금은 제가 돌보는 환자들을 통해 받고 있는 사랑과 행복을 보면서 저는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사랑까지 끝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옳은 말이다. 빛과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끈끈하게 묶여있는 이 두 가지는 영원하다. 필자가 지금까지 마스터들을 통해 접한 바에 따르면 사후 체험도 임사 체험과 매우 유사한 것 같다. 사후 체험 후에도 빛으로 다가가 편안함과 사랑 그리고 평온을 느낀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약간 다르다. 임사 체험의 경우에는 빛의 체험을 마친 뒤에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사후 체험에서는 영혼이 계속 나아가 이승의 저편, 다시 말해 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필요하거나 원하는 경우 아기의 몸으로 지구상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부정적인 임사 체험을 했던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사례들을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임사 체험 중에는 임사 체험이 아닌 것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사 체험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겪는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다. 의식이 부분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변의 일들을 희미하게 체험했던 것일 수도 있다. 부정적인 임사 체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부정적인 임사체험 보고 사례가 매우 드물고 그 중에는 임사체험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예전에 근무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세션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사악한 존재들이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며 이상한 장치를 꽂아대는 끔찍한 임사체험을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체면요법을 통해 그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본 결과 사악한 존재들이 그를 고문한 것이 아니라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그의 의식이 반쯤 깨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구급 요원들은 앰뷸런스 안에서 그에게 주사를 꽂아 약을 투여하고 혈압을 측정하고 그가 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다. 사실은 그가 보았던 사악한 존재들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빛을 발견하면 평온과 편안함, 사랑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아름다운 경험에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나는 지금까지 지옥을 발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양한 형태의 무지만 보았을 뿐이다. 무지가 커질수록 빛은 희미해진다.
악이란 무지가 완전히 지배하여 빛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로마 원로원 의원이었던 헨리. 체면을 통해 전생을 탐구하면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사람 중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헨리는 예외였다. 헨리는 현재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큰 대학교의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에 길들여져 있는 그는 마지못해 내가 주관한 워크숍에 참석했다. 본인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부인에게 억지로 끌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그는 2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행되는 개인 세션의 시범자로 선정되었다. 앞서 진행된 몇 차례의 그룹 세션을 통해 그는 어린 시절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세부적인 내용과 그 당시의 감정까지도 다시 체험한 것이다. 이에 힘입었는지 그는 더 많은 경험을 원했다. 헨리는 대다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깊은 체면에 들었다. 표지만 보고 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속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공학자도 이렇게 깊은 체면에 들 수 있다니. 워낙 깊은 체면에 들었던 헨리는 깨어난 후에도 체면 상태에서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체면 상태에서 나와 나눈 대화를 알려준 뒤에야 비로소 그는 몇 가지 단편적인 내용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가 나중에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세션 전체를 테이프에 담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체면 상태에서 기억해낸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또한 심오했다. 나는 공을 줍기 위해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어머니에게 혼났던 3살 무렵으로 헨리를 안내했다. 당시 그는 하마터면 차에 치여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체면 상태에서 헨리는 어머니의 분노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고 모순되는 2개의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을 인지하며 혼란스러워했던 기억도 되살려냈다. 그 다음 우리는 그의 전생으로 돌아갔고 그는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체면 상태에서 전생의 생생한 기억을 체험했다. 전생의 헨리는 로마 군대의 장군이었다. 전생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상태로 안내한 뒤에 그에게 물었다. 주변에 뭐가 보이나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저는 지금 전투 중이에요. 싸우고 있어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것 같아요. 저는 장군복을 입고 있어요. 부대원들과 함께 싸우고 있고 전차에 타고 있어요.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저는 창을 던지며 적군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투를 지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적군은 게르만족 같아요. 북쪽 나라의 군대인데 우리는 그들을 강가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강 맞은편에는 높은 벽이 있어요. 질문이 없어도 헨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진짜 장교가 된 것처럼 전투의 전략에 대해 계속 설명했다. 오늘 전투는 성공리에 마무리될 것 같네요. 잠시 뒤에 그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갑옷을 입고 있어요. 투구는 구리로 만들었고 깃털 장식이 달려 있어요. 투구에는 얼굴 덮개도 있네요. 가슴 쪽 갑옷은 철제예요. 그리고 마치 치마 같은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하의를 입었어요. 적을 향해 열심히 창을 던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향해 창을 날렸어요.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아요. 헨리 본인도 적의 창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는 눈치였다. 그는 아랫배 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다. 창에 맞았어요. 바로 여기에 맞았어요. 그런데 새로 맞춘 철제 갑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돌로 만든 창 따위는 겁나지 않아요. 창 끝을 뾰족하게 갈긴 했지만 제 갑옷이 워낙 강해서 끄떡없어요. 그 뒤에는 전차를 끌고 후방으로 이동했어요.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후방에서 전투를 지켜봤어요. 언덕 위 안전한 곳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장군들이 전투에 참여하되 계속 싸우는 것을 바라진 않았어요. 특히 전세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장군들은 뒤로 빠져도 돼요. 헨리는 말을 멈췄다. 전투는 계속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미래의 시점으로 그가 임종하는 순간으로 안내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헨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부자예요. 가난한 소년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부자예요. 땅도 많고 여러 개의 기둥이 보여요. 저는 원로원에 와 있어요. 보라색 줄무늬 예복을 입었는데 저는 원로원 의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요? 네, 권력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카이사르만큼은 아니에요. 저는 주로 지금은 은퇴해서 더 이상 전투에 나가지는 않아요. 주로 시칠리아 섬에 있는 제 땅에 머무르면서 농사도 짓고 양을 키우며 살아요. 카이사르가 시칠리아의 시러큐스에 행차하면 가끔 봐요. 자,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더 할 얘기가 있나요? 제 마지막 모습이 보여요. 저는 아주 늙었어요. 단단한 침대 같은 곳에 누워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서두르고 있어요. 눈은 뜰 수가 있지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아내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요. 헨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나요? 제 자신이 보여요. 젊은 남자로 변했어요. 제가 임종을 맞았던 방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만족스러워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제 모습이 보이네요. 저를 부르고 있어요. 누군가 저를 불러요. 밝고 노란 빛이 보여요. 아주 강렬하고 노란 빛. 그 빛 안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빛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빛 안으로 들어오니까 참 좋네요. 따뜻한 에너지가 온몸을 감싸주는 기분이에요. 아주 편하고 아주 이상적인 기후처럼 느껴져요. 저는 아직도 원로원 의원 복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젊어졌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갔어요. 그는 또 입을 다물었다. 그곳에 우리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나요? 그가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모르겠어요. 그 뒤의 일들은 기억나지 않네요. 이것을 끝으로 나는 헨리를 깊은 체면에서 깨웠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헨리가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순간은 내가 그에게 체면을 걸기 시작한 45분 전이었다. 일주일 후 헨리의 친한 친구라는 사람으로부터 헨리가 요즘 아주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체면을 경험한 뒤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신성하고 불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깊게 체험한 뒤에는 많은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질 수 있다. 헨리는 자신이 수백 년 전에 로마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전쟁에서의 삶과 교훈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을 떠난 후 맞이한 아름다운 빛에 대한 기억이다. 그 빛을 체험함으로써 두려움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지극한 기쁨과 평온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가득한 빛, 그 빛은 영혼의 양식이다. 헨리는 그 빛을 제대로 느낀 것이다. 헨리가 보았던 빛은 노란색이었다. 금색을 띤 빛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마치 모든 색이 섞여 있는 듯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이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평안하고 다장한 빛이었다는 점만큼은 공통적이었다. 죽음이란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른 개념이다. 죽음이란 불멸의 영혼이 이승의 저편으로 넘어가기 위해
육신을 벗는 과정이다. 진정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과 사랑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게 되는 빛은 우주적이고 시공을 초월하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임사체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레이먼드 무디 박사와 엘리자베스 키블로러스 박사 같은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육신을 떠난 직후 지난 삶을 점검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 사후 세계로 들어가면 지혜롭고 다정한 존재들이 다가와 지난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삶에서의 인간관계,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환자들의 전생 체험을 종합해 봤을 때 죽음의 경험은 대체로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지난 삶을 점검하는 과정도 나를 심판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항상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이승에서 경험했던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체험함으로써 나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까지 생생하게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매우 심오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생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면 그 상황을 다시 체험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느꼈던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면 그들이 느꼈던 고통과 분노까지 직접 체험하게 된다. 정말 굉장한 가르침의 기회라 할 수 있겠다. 이 절차가 끝난 뒤에는 나의 길라잡이 마스터 천사와 같이 억겁의 세월 동안 내 곁에서 도움을 준 이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함께 지난 삶에서 저지른 과오를 씻을 수 있도록 다음번 생을 계획하게 된다. 우리는 항상 성장하면서 배우고 있다. 더 이상 환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 삶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배우고 갚아야 할 빚도 다 청산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선택권이 주어진다. 첫 번째 선택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류에게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다시 환생하기로 자원하는 것이다. 또는 이승의 저편에 남아 나름대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높은 차원의 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차원들. 인간은 자신이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세상과 차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훨씬 많은 수의 영혼이 있다. 지금의 차원에도 수많은 영혼이 존재한다. 내가 유일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나도 인내심의 교훈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차원이 존재한다. 그녀에게 이곳에 온 적이 있었는지 물었다. 여러 번의 환생을 통해 이 지구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지.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차원에서 환생했다. 각각의 차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식 수준이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 다음에 가게 될 차원이 정해진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다. 하지만 영혼의 수는 그보다 더 많다. 지구만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주의 여러 차원에 걸쳐 많은 영혼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전보다 더 많은 영혼이 지구를 찾는 이유는 영혼을 위한 수많은 학교들 중에서도 지구가 가장 인기가 좋기 때문이다. 지구에는 참 배울 것이 많다. 내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차원이라는 것은 다른 행성계와 은하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 형태, 심지어는
다른 수준의 의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천국도 이곳과는 다른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3차원의 의식을 초월하는 에너지 변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 에너지가 물리적인 속성과 이를 초월하는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모든 차원에 걸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세상 너머에 있는 모든 차원을 통합하는 요인이 바로 사랑 에너지라는 이야기다. 하나의 차원 안에는 여러 개의 하위 차원이 존재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천국에도 여러 개의 차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한 걸음씩 상위 차원으로 이동해 간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외계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 모두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구라는 행성은 고등학교에 비유할 수 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아니지만 가장 높은 단계도 아니다. 하지만 인기가 좋아서 서로 오고 싶어 하는 학교이기도 하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우주 어디에 속해 있든 우리 모두 같은 영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삶에서 유난히도 많은 고생을 한 젊은 웨이터 로버트는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좀처럼 삶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다.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았고 어린 시절부터 워낙 많은 상처를 입어서 어느 누구와도 인간관계를 깊게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금욕주의자이기도 한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깊은 체면 상태에서 그는 정원이나 열대지방의 정글과 같은 지역을 묘사했다. 그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기쁨과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가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글쎄요, 지금 정글에 와 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그는 아주 느리게 대답했다. 목소리에서는 진한 감정이 배어나고 있었다. 뭔가 심오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느낌이죠? 그냥 너무 기뻐요. 로버트의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한동안 기다렸다가 그를 깨웠다. 체면 상태보다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어본 것이다. 그는 깨어난 후 몇 분간 정신을 가다듬더니 침착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경험했나요? 천국과도 같은 곳을 보았어요. 나무들이 우거지고 빛나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 광경이 왜 그토록 감격적이죠? 로버트는 좀처럼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직도 방금 전에 강렬한 체험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제가 언젠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전에 분명히 가보았던 곳이고 다시 그리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느끼면서 그곳으로 발길을 옮기고 싶어요. 며칠 후 로버트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체면 세션 중 방문한 정글에서 느꼈던 익숙함,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안전한 느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지상 천국과도 같은 그 정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곳에서 느꼈던 아름다움과 환희, 장엄함을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로버트가 전생 체험이 아니라 아주 심오한 영적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느낀 기쁨, 체면 상태에서 보았던 광경,
세부적인 것들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과 전생 체험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삶의 전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론이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보았던 것 같다. 3차원의 세상인 이 지구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며 따라서 고향도 영적인 곳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 부르는 바로 그곳. 제9장 치유자. 환자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타인과 공유해야 한다. 우리는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간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환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도움을 준다. 하나의 학급으로 구성된 지구라는 거대한 학교의 모든 학생이 모든 가르침을 동시에 배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민과 관용의 가르침은 이수했지만 인내와 용서라는 과목은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또 믿음과 희망 부분에서는 대학원생 수준에 올랐지만 분노와 비폭력에 대해서는 유치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삶에서 배우고 섭렵한 기술과 재능이 이번 삶에서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과목의 기술을 이수한 학생들이 있고 그들은 그 지식을 우리와 공유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지식을 나눠줘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선생이자 학생이며 우리가 가진 지식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치유력을 공유하고 이 분야에서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한 사람도 많다. 지혜로운 의료인은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로부터 뭔가를 배우기 위해 항상 귀와 마음을 열어놓는다. 환자를 통해 사랑과 용기, 내면의 평온과 같은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셈이다. 하루는 파상풍 주사를 맞은 부위가 감염된 여성 환자가 나를 찾아왔다. 퉁퉁 부어오른 팔을 만져보니 열이 나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내 진료실을 찾아오던 중 복도에서 담당 내과 전문의와 마주쳤고 의사는 다음날 아침 항생제 치료를 하기 위해 바로 자기를 찾아오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거 항생제로 치료해야겠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더 악화될 것 같군요. 나는 체면 치료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금세 체면에 빠진 그녀에게 아픈 부위에 치유의 빛을 비춰보라고 주문했다. 감염된 부위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고 치유의 빛이 손상된 세포와 박테리아를 말끔히 씻어내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라고 한 것이다. 그녀는 체면 상태에서 건강한 세포들이 아픈 부위를 감싸고 질환을 유발한 박테리아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세션이 끝나갈 무렵 그녀의 통증은 사라졌고 감염된 부위에 열도 많이 내려가 있었다. 체면을 통해 고통을 완화시키는 기법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그녀가 나중에 전해준 바에 따르면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무렵에는 붓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팔이 완전히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고 한다. 감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의사와 약속했던 대로 내과를 찾아갔다.
내과 전문의가 놀라며 물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감염이 저절로 없어질 수는 없는데? 그녀는 체면 치료에 대한 내용을 숨기고 대답했다. 운이 좋았나 봐요. 자발적인 소멸이라고 하나요? 그런 건가 봐요. 그렇게 둘러대면 색안경을 쓰고 대체 의학을 바라보는 그 의사도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체면 상태에서 심상화 기법으로 병이 나았다고 얘기했다면 틀림없이 비웃었을 것이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었다. 말 그대로의 자발적인 소멸을 하는 질병은 없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강력한 치유의 힘이 몰래 아픈 부위를 치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버니 시겔 박사가 몸과 마음의 연관 관계를 주제로 한 일련의 책을 쓰며 유명 작가가 되기 이전부터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그가 집필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는 사랑 더하기 의술은 기적, 평화, 사랑 그리고 치유가 있다. 내가 예일대학교에서 수술을 배우던 학생 시절인 1960년대 말에 버니는 코네티컷주의 예일 뉴 헤븐 병원에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었다. 나는 주로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훈계나 하려드는 대학 정규직 의사들보다는 일처리도 빠르고 유머 감각이 넘치는 주치의들을 관찰하면서 도왔다. 그 중에서도 버니와 그의 동료 리처드 셀저 박사는 특히나 재미있는 사람들이었다. 때로는 누가 의사고 누가 환자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일하면서 농담을 즐기고 야한 이야기도 주고받고 황당한 이야기들과 일화를 늘어놓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뛰어난 수술 실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기도 했다. 그들을 지켜보면서 나도 수술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지금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신마취 상태에 있는 일부 환자들이 의사들의 대화와 농담까지 다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최근에 마이애미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시겔 박사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우리는 당시에 의사들이 환자 앞에서 농담 따먹기를 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해봤자 환자들이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정도의 폐해가 있었을 것이다. 이봐요, 시겔 박사님.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제 몸에 신경을 좀 써줘요. 저에겐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환자의 생존 확률이나 수술로 인해 신체의 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 등과 같은 우울한 얘기보다는 농담을 엿듣는 게 그래도 훨씬 낫지 않은가? 심각한 말투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사의 진단은 환자로 하여금 험난한 미래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포기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의료인들이 배워야 할 것은 혈액 검사와 실험실에서 배우는 화학적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바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자기도취에 빠져 있거나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의료인들은 환자의 이야기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환자와의 관계를 경시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이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환자와 개인적인 친분을 맺고 이해관계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통해 생겨나는 감사의 마음 없이는 의료 행위도 메마르고 기계적인 것으로 변하게 된다. 의료인 본인은 항상 시간과 일정에 쫓기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일을 서두르게 되고 이는 곧바로 우울증과 탈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환자 또한 의료인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자신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급함에 빠지게 된다. 의사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이나
실험체로 심지어는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환자의 존엄과 인간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환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로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면 의료인 본인의 삶도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가 환자를 통해 경험한 독특한 사례를 나와 공유한 바 있다. 의과대학에서는 아직 가르치지 않는 영역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마이애미 지역에서도 지명도가 꽤 높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내게 들려준 적이 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놀라움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어느 날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그에게 배정되었다. 그녀는 사고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얼굴 골절을 비롯하여 몸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는 상태였다. 응급수술이 잡혔지만 그녀를 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다. 의사가 환자의 가족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는 동안 그녀의 영혼은 망가진 몸에서 빠져나와 허공으로 둥둥 떠올랐다. 의사와 가족은 그녀가 누워있던 응급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녀는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비탄에 빠진 가족의 얼굴 표정까지 모두 볼 수 있었다. 영혼의 상태에서 그 모든 광경을 위에서 지켜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나 안 죽었어요 라고 힘껏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 소리를 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모두들 자기가 곧 죽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난 그녀는 다시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를 살려내기 위해 전심을 다한 의료진과 반드시 살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합쳐져 그녀는 살아났다. 담당 의사는 이를 기적이라 불렀다. 그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런 사고를 당하고도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스스로 정신을 차린 그녀는 의사가 가족들에게 했던 모든 얘기를 다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죽음을 면했을 뿐 아니라 빠르게 치유되는 경험도 했다. 부러진 뼈와 조직이 정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한다. 내가 정신과 원장으로 있던 한 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나이 든 할머니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응급의학팀은 의식을 잃은 그녀를 소생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뒤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 그녀는 몸에서 빠져나와 창문 옆에서 자신의 몸에 주사기를 꽂으며 응급조치를 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의사들을 보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정신없이 처치를 하는 중에 담당 의사의 주머니에 꽂혀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녀가 서 있던 창가 쪽으로 굴러가는 일이 있었다. 그는 펜을 주워 주머니에 다시 꽂아 넣은 후 처치를 계속하기 위해 돌아갔다. 그들은 마침내 그녀를 소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며칠 뒤 그녀는 응급조치 요원들이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담당 의사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펜이 바닥에 떨어져 창가로 굴러가는 것도 봤는데요. 그리고 펜의 모양새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사는 충격을 받았다. 심폐소생술을 하던 당시 환자는 혼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앞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은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뒤에 회복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매우 불안한 상태로 깨어난 환자를 좀 봐달라고 동료 의사가 요청을 해왔다. 전신 마취를 받은 그녀는 수술 내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마취와 의사의 도움으로 호흡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었다. 수술하는 동안 의사들은 그녀의 혈압과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유지하느라 다소 애를 먹었다고 한다. 수술 도중 그녀는 몸에서 빠져나와 허공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혈압과 심장 박동이 이상을 보이자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취와 의사의 목소리에 근심이 배어 있음을 감지했고 곧바로 그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 자신의 차트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았다.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된 그녀는 회복실에서 깨어난 직후 당황했고 수술 당시 차트에 적혀있던 내용을 내게 그대로 전해줬다. 그녀는 수술 내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설사 마취가 풀렸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차트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취과 의사는 그녀의 머리 뒤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차트에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번은 책 사인회를 하는데 근처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가 나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 30분이나 줄을 서 있었던 적이 있다. 그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 벌에 쏘인 후 과민성 쇼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과민성 쇼크는 잘못될 경우 혈압이 큰 폭으로 떨어져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알레르기성 반응이다.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온 직후 수많은 요원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사는 그녀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중에 의식을 되찾은 환자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몸에서 빠져나왔다고 한다. 그녀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소리치고 욕을 해대며 지시를 내리는 소리, 그녀의 상태를 진단하는 웅성거림, 그리고 불안해하는 응급실 요원들이 내뱉은 말을 모두 기억해냈다. 혼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의 입고 있던 옷을 보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의사는 그녀가 깨어난 뒤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중 일부는 그녀가 근처에 가지도 않았던 다른 병실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의료인들로부터 이와 같은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체험을 많이 들었다. 의학적, 생체학적 관점의 설명으로 무시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았다. 내게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해준 의사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논리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고 의과대학에서 배운 철저한 훈련으로 무엇이든 의심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식불명에 빠졌던 환자들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진실로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체험담을 의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환자들도 많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헛것을 보았거나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들이라는 취급을 받을까봐 숨기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놀라운 사례를 공유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신과 의사들 중 상당수도 공식 석상에서는 최면요법과 전생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린다. 나는 지금까지 진료실 안에서 은밀히 또는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체면요법으로 환자들에게 전생체험을 시켜줬다는 수백 명의 정신과 의사, 그리고 수천 명에 이르는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체면술사, 간호사와 치유사들로부터 전화와 편지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5년이나 10년, 심지어 20년 넘게 체면요법을 활용해온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치료사들이 체면요법을 이용한 치유를 거부하고 있다.
체면요법을 이용한 전생 탐구는 더더욱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임상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기록을 남겼듯이 체면치료를 통해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증상이 극적이고 빠른 속도로 호전되거나 완화되고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도 많다. 단 한 번이든 아니면 10번이든 체면 세션을 통한 치료의 효과는 매우 오래 지속되고 환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다. 신체적 증상의 치료뿐 아니라 영적 성장, 지혜의 습득, 내면의 평온함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된다. 나는 서양 의학계와 정신의학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한 대체 치유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평가조차 하지 않으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이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정신을 닫아버리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신이 닫힌 사람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을 법한 합리적 위험도 멀리하려 하고 새로운 것도 시도하지 않으려 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효과도 빠른 치유 방법을 배우기 두려워하는 치료사들은 환자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픈 자들을 돕고 싶다는 본능도 왜곡될 수 있다.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왜 두려워하는가? 환자들이 빨리 낫고 치료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피한다는 이유도 있다. 정신건강이라는 분야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도 끔찍하지만 환자들이 몇 번의 내원도 없이 완전하게 치료된다는 것은 의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영적인 정신치료를 함으로써 의사가 얻는 기쁨과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대체 치유법들이 오늘날 의학계를 휩쓸며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척추교정, 최면, 침술, 약초학, 바이오에너지요법, 명상, 요가, 마사지와 같은 수많은 대체 치유법들이 주류로 편입되고 있는 추세다. 궁극적으로는 전통적인 서양 의학의 치료법과 대체 의학이 조화를 이루어 의료인들이 환자의 몸과 정신 그리고 영혼 모두를 아우르는 전일적인 관점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의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 바람은 오래된 것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허리케인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증상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손볼 수 있는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양 의학과 전일적 관점의 의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서양 의학이든 대체 의학이든 치료사들이 다른 치유법에 대해 알아보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연민과 실력 그리고 마음 챙김의 자세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고 무엇보다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환자의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비로소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